소위 말해서 가즈프롬은 러시아의 제2의 돈주머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여기서 돈을 얼마나 가져다 쓰고 싶었겠어요. 푸틴이 대통령이 될 때 자기를 도왔던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GB나 뭐 군대 뭐 이런 쪽에서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믿고 맡기고 일하기 좋은 팀들을 이제 가스프롬에 보냅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부패가 러시아를 망친다라는 그 작은 소책자를 냈어요. 푸틴은 가스프롬이라는 소책자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반 푸틴 세력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분인 넴초프 씨는 바로 총격으로 모스크바에서 다리를 건너다가 총격에 6발의 총을 쐈대요. 네, 고윤경 박사의 말랑말랑 기업사 이 가즈프롬 2부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고윤경 박사님 맞죠? 예,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원래 사실 1부에서는 굉장히 기업사답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2부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그런 자극적 이야기가 많은 기업인 걸 어떻게 합니까?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즈프롬, 그러니까 가스 산업이란 이름을 가진 회사 이제 그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러시아 최고의 또 세계 최고의 가스 회사죠. 네, 맞습니다. 가즈프롬의 아주 숨겨진 흥미진진한 예능적인 이야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 그 1부 마지막까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가즈프롬이 민영화를 됐고 90년대 뭐 8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해외 사업도 많이 하고 덩치가 많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커진다는 얘기는 러시아에서 이 회사가 가지는 위치도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옐친이 러시아를 이제 옐친 대통령일 때도 이 가즈프롬이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가즈프롬이 내는 세금 때문에 가져가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무나 이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이라는 분이 원래 러시아 총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가스프롬의 헤드가 되고 또 옐친 대통령이 그 렘 비아키레프라는 사람을 CEO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측근, 자기랑 관련이 있던 사람들을 러시아 그 가스프롬의 이제 수장으로 다 앉히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가스프롬은 러시아의 제2의 돈주머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그 비중도 컸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정치인들이 여기서 돈을 얼마나 가져다 쓰고 싶었겠어요. 정치 자금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땡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권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가스관도 가스를 팔려도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뭐 가스관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즈프롬이라는 회사를 하나를 돌리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옐친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그 옐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푸틴이죠. 옐친 다음이 푸틴이군요. 그런데 이 푸틴이 원래는 그 옐친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권한 대행으로 총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에 그 공식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푸틴도 이 가즈프롬이라는 회사에 기존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 측근을 분명히 앉히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푸틴이 대통령이 될 때 자기를 도왔던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푸틴이 KGB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KGB나 뭐 군대 뭐 이런 쪽에서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로비키라고 하는 그런 파워, 그런 파워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이 이 사람이 예전에 페테스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그 하나의 이너 서클로 두고 있어요.
그 지역 기반에. 예. 네. 그때 같이 시장실에서 자기랑 일했던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옐친 시대의 민영화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 그 재벌들, 신흥 네. 재벌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믿고 맡기고 일하기 좋은 팀들을 이제 가스프롬에 보냅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아, 나중에 대통령이 네, 되는. 네, 네. 푸틴이 자기가 연속으로 대통령이 할 수 없으니까. 헌법상 안 되니까. 그래서 잠깐 그 교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갔던 사람이 원래 가즈프롬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알렉세이 밀러라고 네. 이 사람도 같이 상페테스부르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 CEO로 보냅니다. CEO로 보낼 때 이 사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39이요? 예.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를.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알렉세이 밀레르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 박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름 그 상페테스부르크에서 일할 때 거기 뭐 투자라든가 경제 담당했던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날리는데 날리기 전에 그 사실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뒷조사 같은 거? 예. 그럼 그 전에 사람들하고 아주 투명하게 기업 경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날린데도 어쨌든 최소한의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메드베데프가 그 네. 렘 비아스레스키를 연임하는 걸 반대를 해요. 네. 그런데 반대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저 가족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 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회사 그 스토이트란스가스라는 회사 저 발음 잘 안 좋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러시아어를 잘 못하니까. 뭔 회사예요 이게? 이게 가스관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아,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잘 운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매출을 계속해서 그 다른 회사가 아니라 가즈프롬에 더 많은 건설을 들어가는 것으로 회사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 지분을 이제 가스프롬 지분을 좀 인수를 하고 싸게 그런 식으로 좀 그 매출도 늘리고 이익도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 누가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까 봤던 빅토르, 옐친이 임명한 빅토르, 그다음에 옐친이 임명한 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로 해갖고 이제 거기 그렇죠. 이익을 그냥 몰아준 예.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일감 몰아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수익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때도 빼 나간다든가, 그리고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엄청난 터널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는 가즈프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가즈프롬이 손실이 생겨요. 너무 헐값에 넘겨버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외부의 압력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엔 다시 이 지분을 회수를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네. 사실은 조사를 해서 날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날린 부분도 있는데 이 회사가 단지 옐친 시대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푸틴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을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외부적으로 많이 드러난 데에는 네. 어떤 그 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헤르미타지 이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보고서를 내면서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들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예, 자세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펀드인데요. 네. 그 행동주의 펀드예요. 그래서 러시아 투자 전문으로 하고 사실은 푸틴하고 관계도 좋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가즈프롬이랑 이런 데를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요. 네. 몇백 프로씩 수익률을 올리면서 가장 성공적인 펀드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저 회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자꾸 파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너무 심하게 해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드러내고 나니까 푸틴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야,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저 설립자를 출입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금을 두드려 맞고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잡혀가요. 어디 변호사가요? 이 회사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잡혀가요? 예, 잡혀갑니다.
니네가 이 처리를 잘못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체는 이 설립자 자체는 외국에 있으니까 금방 잡아가지 못하고 변호사를 일단 잡아가고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하고 뭐 서류를 다 가져가서 조사를 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랑 그런 사람들을 네네. 근데 이 변호사가 잡혀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못 나왔나요? 고문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요? 변호사인데? 그리고 여기 부과된 세금이 230 밀리언이에요. 2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 벌금이 부과가 되는 과정에서 저 회사 자산들이 막 없어져요. 저 변호사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유령 회사들이 나타나서 저 회사의 자산들은 없어지고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근데 저 변호사가 결국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요.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고문을 당하니까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 매니지먼트 이 투자 회사의 창업자가 외국에 막 편지를 보내고 좀 살려줘야 된다. 쟤 지금 뭐 고문당해서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아팠어요. 저 변호사가 사실은 그 감옥에서 계속 편지를 쓰고 호소를 합니다. 나 병원 좀 보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굉장히 좁은 감방에 갇혀서 너무 아픈데 전혀 처치를 받지 못했대요. 치료 하나도 안 해주고. 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었어요?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로 고문을 하고 사실은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가스프롬에 관련된 그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저렇게 생명까지 잃게 된 거예요. 예. 와, 무섭네, 푸틴.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분이 이제 그 세르게이라는 변호사가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동안에 그리고 저 감방의 간수들이나 저 사람을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사실 이제 뭐 법정으로 다시 불려가기도 했고 일부는 승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 담당자들 뭐 이런 사람들. 예. 어차피 뭐 정권이 시킨 대로 한 거니까. 예. 야, 참. 그럼 저 문제 제기했던 거는 그냥 저렇게 묻히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저 펀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일단 러시아 내에 있는 자산은 다 동결되고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없어진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 거냐. 그 없어진 돈을 추적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누구한테 갔을 것이다, 누구한테 갔을 것이다 하고 추적을 했지만 어쨌든 그 2억 3천만 달러는 공중분해되고 사라진 것 같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3천억 되는 돈인데. 야, 그 돈이 그냥 저렇게 쓱 증발돼 버렸어요. 예. 와, 진짜 무섭다. 네. 그리고 가스프롬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저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그 사례 중에서는 그 러시아에서 푸틴이 당선이 될 때 선거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저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겠죠. 일단 옐친 밑에서 큰 올리가르키 신흥 재벌이긴 하지만 푸틴이 뜨면서 푸틴을 도와주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살아야 되니까 정치 권력이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정말 대표적인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신흥 재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원래 이제 로고바스, 그다음에 에어로플럿 이런 항공사도 가지고 있었고요. 요 회사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 자체적으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그 이제 자동차 할부 금융 비슷한 것도 하고 그리고 네네네. 자동차를 사서 이제 일반 시장에 파는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항공사도 인수하고 방송국도 인수를 해요. 근데 이 방송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방송국이 있으면 선거 활동에 유리한 지형을 짜기 좋죠. 그렇죠. 예, 그런 역할도 해줬어요. 심지어. 그럼 잘했네 그러면. 예, 그러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푸틴 입장에서 얘가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좀 무시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그 세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분 나쁜 점이 많았었나 봐요. 너무 잘 나갔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푸틴이 야 국유화할 거니까 너 재산 좀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거의 뭐 50대.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첼시 구단을 갖고 있었던 그 네.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야 빨리 말을 들어라. 그래서 둘 사이는 원래 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리스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쉽게 못 내놓는다. 내가 선고도 많이 띄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푸틴 만들었는데 어디 나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나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푸틴 입장에서 건방지게 나왔군요. 예. 그런데 결국은 안 되니까 영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 이 사람이 혹시 그 홍차 드신 분인가? 이 사람은 홍차를 드시진 못하셨고요. 네. 그냥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아, 그래? 자살? 자살할 이유는 뭐 있어요? 영국까지 갔는데. 계속 추징하는 거죠. 아, 자살 당한 건 아닐까요, 혹시? 타살이든 자살이라는 증거도 없고 타살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가 결론이에요. 일단 뭐 목매달아서 사망한 건 맞는데 네. 정확하게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도 못 찾겠고. 그러니까 푸틴의 시대에서는 누군가 정적으로 찍힌다든가 아니면 그 뭐 국가 재산을 약간 침해했다든가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약간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이. 예, 이젠 그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다 드릴게. 근데 안 되는구나. 예. 절대 권력이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런 거겠네요. 내 예. 말 안 들으면 뭐 다 저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 근데 사실 이런 게 왜 다 이제 가스프롬하고 연관이 되냐면 네. 저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면 결국은 가스나 석유 사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산업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만 아라모비치도 역시 그 시브네프트라는 그 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가스프롬이 인수하게끔 만들어요. 자기는 푸틴하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밸류를 좋게 줬겠습니까? 나쁘게 줬겠습니까? 가스프롬이. 좋게 줬겠죠. 예, 당연히 좋게 줬습니다. 그래요? 네. 말 잘 듣고 하면 그냥 돈도 많이 풍풍 퍼주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무조건 말 들을 수밖에 없네, 저러면.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네.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것만 같은 사례들인데요.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또 돌아가시기 또 있어요? 직전에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이분은 돌아가시진 않았고요.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예, 미하일 효도르콥스키. 아, 미하일 효도르콥스키. 네. 예, 이분이 사실은 그 신흥 재벌 중에서는 아까 그분보다도 돈은 더 많았어요. 예, 2003년에 재산만 150억 달러라고 추정이 됩니다. 30대에 엄청난 큰 회사가 되는데요. 네. 그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유코스라는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예, 근데 이 유코스를 맡아서, 네. 그러니까 민영화될 때 맡아서 네. 굉장히 잘 키운 거예요, 회사를. 네. 약간 투명하게도 하고 우리는 외국인 경영 이제 임원도 갖다 쓰고 네네. 그리고 정보 공개도 잘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쓸 거고 그러면서 기업을 굉장히 사이즈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당선됐어요. 이분은 그닥 푸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일단 국유화를 해야 되니까 석유 회사를 좀 내놔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뭔가 물밑 작업이 잘 안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쓰기 좋은 수법이 아까도 나왔지만 탈세, 사기 이런 세무조사를 먼저 들어갑니다. 뭐 어지간하면 다 걸리겠죠, 뭐. 예, 조사해 보면. 그래서 감옥으로 가요. 네. 아, 그런데 이 회사가 해체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 중에 하나가 유간스크 네프테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서부 시베리아에 있는 석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 자산인데 이 회사가 입찰로 나와요. 그런데 인수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아, 무섭구나. 그렇죠. 이게 짜진 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유찰이 돼요. 그 유찰이 된 다음에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게 안 되고 두 번째 나오면 당연히 밸류가 깎이겠죠. 네. 그때 갑자기 어디 바이칼 금융그룹이라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바이칼 금융그룹. 예,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수를 해버려요? 예,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 회사 바이칼 금융그룹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로스네프트라는 로스네프트? 뭐 이름 들어본 것 그 같은데. 국영 석유 회사가 있던 거예요. 에. 이 국영 석유 회사를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회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고르 세친이라고 네. 푸틴의 거의 오른팔 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네네네.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 로즈네스프는 다시 이 회사의 지분을 예, 이제 가스프롬 네프트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뭐 네. 석유를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푸틴이 다 조종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하나 어떻게 잘해서 잘 경영해봐야 푸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푸틴 말을 잘 안 들으면 하루 아침에 그냥 저 사주는 저 감옥 가고 회사는 저 국영으로 편입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군요. 예. 그런데 이 이고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네. 그 푸틴에 되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 그 사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을 뭐 러시아에서는 뭐 다스베이더라고 다스베이더? 예. 왜요? I'm your father? 예. 그러니까 그 뭐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네, 이제 네. 뭐 빌런. 악역인 네. 그런 그 뒤에 있는 예, 그런 그림자라고 아. 보고 그렇게 부른다고도 해요. 검은 예.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유코스가 해체가 될 때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탈세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당해서 탈탈 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 14년형을 받아요. 네. 그리고 미납 세금 추징이 270억 달러를 맞습니다. 3조. 예. 아니야, 270억 달러. 30조인가? 그 돈이라는 건 어쨌든 낼 수도 없는 돈이고 네. 그걸 언제까지 내라고 하냐면요. 오늘 오후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 판결 낼 때. 뭐 계산이 아마 맞다면 아마 대충 한 30조 넘는 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돈의 액수는 뭐 크게도 때릴 수 있고 작게도 때릴 수 있고 뭐 맘대로 때린 거죠. 그런데 그 큰 액수를 내면서 오늘 오후까지 납부해라라는 건 그냥 내지 말고 네 전 재산을 내놔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다 갖고 와, 뭘.
뭘 굳이 뭘 팔려고 하고 뭘 생각하냐 그냥 예. 갖고 와 다. 그래서 그냥 파산인 거죠. 납부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파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심 자산들이 이제 매각 매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사망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픽도 개최하고 뭐 세계에서 뭐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2013년에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을 해요. 2013년? 예.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최근에 이 인터뷰를 막 했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푸틴이 지금 거의 뭐 자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아 그래요? 예. 아, 이 푸틴 얘기만 하면 이를 갈겠군요, 저 사람은. 근데 저러다 이제 언제 또 홍차 마실지 모르지. 그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한번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엄청 겁을 많이 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일을 갈다가 결국 나중에는 살려만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푸틴과 가스프롬은 네. 그러니까 가스프롬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스 석유에 대한 집념이 굉장해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걸 참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사진이죠? 그 부패가 러시아를 망친다라는 네. 그 작은 소책자를 냈어요. 아, 커럽션이 그게 푸틴 앤 가스프롬이라는 소책자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반 푸틴 세력들이 함께 한 거예요. 뭐 야당들인가요? 뭐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 라즈코프 그다음에 이게 그 전 총리였던 미카일 카사야노프 그다음에 그 보리스 nemtsov 블라디미르 밀로프 요렇게 네 사람이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 거죠. 네. 아니, 비슷하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 푸틴 전선을 확실하게 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다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걱정입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네 분 중에 예. 일단 미하일 카샤노프 네. 예. 이분은 바로 그 동영상이 풀려요. 저 뭐예요? 그러니까 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동영상이 공중파에서 나옵니다. 아. 야, 그 저기 다 갖고 있었네. 근데 저 공중파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네. NTV라는 게 가스프롬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뭐 당연히 그 KGB나 뭐 하여튼 정보당국 같은 데서 이제 확보한 그런 예. 영상일 테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본 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 과거에 푸틴이 네. 옐친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 네. 옐친의 부패 비리를 조사하던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아, 날려버렸어요? 예, 그 검찰총장 이름이 이제 유리 스크라토프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도 그 두 명의 그 여자? 전문직 여성, 네. 예, 그쪽 방면의 전문직 여성과 같이 목욕하는 장면의 비디오가 공중파로 나갔습니다. 동시에 두 명입니까? 네. 아이고야. 참 러시아 참.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걸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예,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거를 하고 나서 네. 푸틴이 옐친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정사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기사가 이제 외국 잡지나 뭐 이런 네. 데서 나온 거를 보면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이나 푸틴 일대 아까 푸틴을 보좌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KGB하고 뭐 군대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관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충분히 뭐 예상 가능하네요. 야, 한 명 그렇게 이제 비서 썸띵으로 보내고. 예. 그러면 제가 요 NTV가 네. 가스프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가스프롬은 처음부터 미디어 회사를 갖고 있었을까? 이 그것도 석유 가스 회사인데. 그러게 뭐 인수했나요, 그것도? 그렇죠. 이 회사를 인수한 것도 뭔가 흑막이 또 있겠죠.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원래 러시아 미디어 재벌 중에 블라디미르 쿠신스키라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이분도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메디아 모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모스트 그룹이라고 한국 기사에서는 이제 짧게 줄여서 나오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NTV예요. 근데 이분은 약간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사이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네네. 그리고 그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스 사업이랑 석유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손을 떼고 미디어에만 몰두하다가 푸틴에게 찍혀서 결국은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저 NTV는 가스프롬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비판적인 언론 이런 게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겠군요, 러시아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분들의 시작이 반푸틴 전선에 있다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깔끔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날리더라도 그 절차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의 쓸어버리는 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처음에 저렇게 그 부패를 척결한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푸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리는 신흥 재벌들이 시작이나 과정이 다 깨끗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짓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좀 반발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유, 뭐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러시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영원할 것 같지만 대체로 이게 이제 극에 달하면 반드시 너무 극으로 가면 또 네. 반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푸틴은 가즈프롬이라고 해서 4명의 사진이 나왔는데 네네네네. 그 중에 또 한 분인 넴초프 씨는 네. 바로 총격으로. 아, 넴초프 저도 이게 저 기억이 얼핏 납니다. 이게 한참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4, 5년 전인가 하여튼 언제 사망했죠? 예, 2015년에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6발을 쐈는데 4발을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저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그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을 쏜 굉장히 거죠? 서방에서도 네. 이게 큰 뉴스가 됐고 한국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너무 저거는 좀 대놓고 네. 예, 그래서 저럴 수가 굉장히 있나. 비판이 많았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한 분이 남으셨잖아요. 누구죠? 같이 책을 쓰는 사람 중에서 넴초프하고 밀로프가 같이 책을 썼는데 저 밀로프는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셔가지고 네. 예,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국민들이 한번 일어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근데 쉽지 사실 않은 이제 모양이죠.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푸틴 정선이 생기더라도 이제 무마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네. 그 세무조사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면서 무마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서 네. 저런 미디어의 영향이 기업 가치와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런 논문이 러시아 사례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살아계시는 밀라디비르 밀로프라는 분은요. 네. 그 알렉세이 나발리의 경제 자문을 했었는데요. 푸틴의 가장 큰 정적이어서 홍차 마시고 그 독살 당할 뻔했던 분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저녁 먹고 돌아가실 네네. 뻔했던 분. 알렉세이 나발리의 경제 자문. 나발리가 그 야권 지도자인가 그런 예, 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의 꽤 가운데 그 지금 소개해주신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양으로음으로 다 연관이 좀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자기의 정적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런 사업상에서 분명히 뭐 미디어가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하면서 다 걸려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푸틴이랑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나? 푸틴이 그 유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뭐 그래서 무슨 무술 같은 것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그때 친분을 맺으신 분은 그 가스프롬의 가스관을 공급 납품하면서 거부가 되셨어요. 유도 친구가. 예. 아, 그래서 참 용인데 그 저 학위가 있다니까요, 우리 저. 예, 명예박사학위. 예, 우리나라 용인데. 네.
아, 유도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해온 뭐 경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푸틴과 얼마나 가깝냐, 푸틴만 얼마나 잘 됐냐 네.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중요한 자리들이 좌우되는 상황이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찍혔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 총격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총격이?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호사 같은 분은 아. 저런 유명한 야권 지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개 변호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크게 관심도 못 받고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다 그래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네네. 끝끝내 예, 사망을 하게 되는 고문도 비극적인 당하고. 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자, 이 가스프롬이란 회사.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서방 세계에서 가스프롬과의 어떤 뭐 교역 같은 거를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예.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 가스프롬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 이게 참 저희가 뭐 좀 자극적이다 혹은 뭐 좀 웃으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저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예, 저는 저 사람들이 한 건, 두 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로 저 당사자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프롬은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엄청 커져요. 아, 진짜. 뭐 지금 엄청 올랐겠네요, 그러면? 아, 이제 지금은 아닌가? 예, 또 올랐다가 이제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한참 네. 내려가기도 하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하긴 뭐, 뭐 네.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유럽이 가스프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그러니까 높죠.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자원의 네. 무기화가 되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선 이 가스프롬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렇겠네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푸틴의 소위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이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알렉세이 밀레르하고 네. 요 이고르 세친이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가스프롬을 맡고 있고 이쪽이 로스네프트를 맡고 있잖아요. 이고르 세친이 뭔가 좀 이 가스프롬까지도 영향력을 뻗치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세력들이 너무 커진 한쪽에 너무 힘이 쏠리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매한 1.5인자는 1인자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철저하게 자기한테 무릎 꿇는 그런 2인자, 3인자는 뭐 적절하게 균형 있게 유지하지만 갑자기 한 놈이 팍 튀어 올라오면 바로 찍어 누르지. 예. 그래서 그 세력 간의 네. 균형을 맞추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KGB 출신이라고 해서 잘 나가기는 하지만 아주 대놓고 2인자가 되는 예,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말씀드린 그 상페테스부르크에서는 이 집단이 굉장히 또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프롬이라는 회사는 러시아에서 제일 내놓을 만한 회사인데 네. 거기 취직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출신지를 그렇게 가린다고 합니다. 아, 지역 차별을 좀 해요. 예, 승진, 입사, 그다음에 뭐 납품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갈라진다고 해요. 네, 네. 저는 뭐 당연히 뭐 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감에 한 2, 3년 안에 큰 변고가 러시아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가스프롬이란 회사 정말 뭐 어마어마한 가스를 무기로 지금 푸틴의 권력을 유지하는데도 혹은 그 권력을 비판한 이들을 또 탄압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는 그렇죠. 가스프롬. 다른 원자재들도 물론 많이 나와요. 뭐 우라늄도 나오고 뭐 다른 원자재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 가스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잠그는 순간 유럽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만큼 가스프롬의 위상이 제일 높은 거고요. 네. 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스 생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길이만 가지고 봤을 때 어디가 제일
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역시 가스프롬. 예, 역시 가스프롬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가스프롬이네요. 네. 예, 압도적이고요. 중국 회사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에 많은 가스전 유전을 가지고 있고 뭐 넓게 펼쳐진 가스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러시아 가스관이에요? 예. 러시아하고 그 일대에 이제 퍼져 나가 있는 가스관입니다. 네네네. 예. 진짜 복잡하죠. 예. 그리고 저런 가스관에 테러가 나면 큰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 파이프라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따로 뭐 군대 비슷한 가스프롬 자체 군대 예.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나름 뭐 이름이야 보안 요원들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군대식의 무기를 아마 갖고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적들을 제끼고 네. 영화 대사가 막 생각나나요? 네. 예, 그렇게 다 제끼고 가스프롬은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많이 올렸고, 예, 뭐 기업 가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가스 가격에 따라서 좀 변화하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게 내리막 과거에 비해서 그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밸류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겠죠.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레베뉴 세그멘트를 보면 오일앤 가스가 가장 뭐 크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비즈니스도 갖고 있고, 네. 네, 기업 가치가 한때 정말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예, 시총으로 전성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 때가 푸틴이 이제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부패 척결한다고 하고 가스 회사들을 좀 더 많이 인수하고 국영화시키면서 그런 게 힘을 받고 회사 덩치가 커지고 가스 가격도 오르고 이런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폭락하고 네. 다시는 이제 그 수준을 회복하지 그러네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비상식적인 지출과 로스가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측근들이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싼 걸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팔아야 될 걸 헐값에 넘기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다들 털어먹기 좋은 회사가 가스프롬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는 좋은데 뭘 믿고 투자해?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요 정도면 이제 우리가 가스프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알아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가 이래서 중요하고 가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 예. ESG에서는 아주 빵점인 회사겠네요. 네. G 가버넌스 쪽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장량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스관도 가장 긴 걸 가지고 있고 수요처도 생산량도 확실하고. 엄청나고 이런 회사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네. 하여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권력이 100년 갈 것 같지만 그런 역사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를 푸틴 그리고 러시아 아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끝으로 좀 들긴 하네요. 자, 이 가스프롬 세계 최대 가스 회사 러시아에 있는 하지만 지배 구조라든지 그 경영이 매우 불투명한 가스. 그리고 온갖 그 러시아에서 나온 정치적인 스캔들 모두 다 연루돼 있는. 모두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예. 네. 자, 가스프롬 오늘 우리 고프로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회사, 그 회사의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말랑말랑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고프로님, 우리 고영경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